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제1장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 여기서는 2페이지에 그 1의 역사의 의미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나와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시면 문제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옛날엔 꽈서 막 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꽈서 내지 않아요. 킬러 문항을 없애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따위야 당연히 대통령 각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다 100점 맞을 수 있으세요. 국사. 그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 구분하는 건데, 사실로서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 기록은 기록이죠. 그럼 사실은 뭐냐면 말 그대로 팩트예요. 팩트 체크해 볼까요? 할 때 팩트, 진짜 있었던 일, 사실이고, 기록은 뭐냐면 그에 대한 평가, 오피니언. 그럼 뭐가 객관적이고 뭐가 주관적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요. 사실이 객관적이에요. 근데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는데 객관적이라는 말도 안 쓸 수도 있어요. 비슷한 동의어로 실증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증주의. 외우는 법은 사실로서 역사할 때 사건, 실증주의. 사실이니까 사건, 중심, 실증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게 할 거예요, 제가. 주입식이에요. 기록이 실증주의자, 이건 미친 거예요. 왜? 사실에서 실자가 들어갔는데 실증주의는 사실이겠지, 그럼 기록은 뭐예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한 놈만 패세요, 한 놈만. 실증주의가 뭐냐? 그러면 그냥 사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걸 강조하신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인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다. 바닷가의 모래알. 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래알처럼 많은 거다. 모래알. 강조하신 분의 이름은 랑케. 그래서 외우는 법 사실이란 게, 사실이란 게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사실이란 게. 근데 이런 암기 방법의 단점은 랑케가 다 붙을 수 있어요. 기록이란 게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이란 게. 그래서 사건 중심, 실증주의, 랑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기록을 강조하신 분은 카예요. 카. CARR. 영국 사람이에요. 기사자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 EH 카, 에드워드 경이라고도 합니다. 카경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역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사건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이것을 가지고 현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랑케는 그냥 과거에 치중하고 말았는데 칸은 현재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뭔가를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과거 인생을 사시면서 과거에 잘했던 점은 그대로 이렇게 더 발전시키면 되고, 내가 실수했던 거는 다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과거에 했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서 좋았던 것도 있을 거야. 훌륭했던 점. 그런데 뭔가 실패한 역사도 있는 거죠. 가령 일제시대. 일본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또 그 이전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중국의 식민지 같은 존재였다가 나중에 일본의 식민지로 교체가 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의 영향을 엄청 받으면서 중국의 지배 아닌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일본한테도 지배를 받고 있게 됐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주 독립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의 교훈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카, EH 카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뭐다?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록으로서 역사 입장을 강조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끝.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안 나오고요. 4페이지도 안 나오고요.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사관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사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눈. 그럼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눈이 객관적이세요? 주관적이세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있다. 그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관이에요, 사관. 특히 요즘에 이 사관이 엄청 중요해요. 그럼 윤석열 정부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생각과 과거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려는 이재명 씨의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이것을 마치 공산당식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는 반국가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에 어저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냉전과 같은 냉전의 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떡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신 거예요. 다르니까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사관인 것입니다. 사관. 알겠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과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판단할 몫이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인 거예요. 그게 선거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 그럼 일본의 사관, 이걸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걸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어떤 인간들인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사관인 거예요. 생각이고. 그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은 한국인들은 좀 못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좀 이렇게 뭔가 저질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식민사관인데, 예를 들면 거기 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그 7페이지 보면 식민사관의 제목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일본의 타율성 보이시죠? 거기다 현감 치세요. 그래서 이 타율성이라는 것은 타율, 한국인들은 타율적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센징은 쳐 맞아야 돼. 그래야 말 들어. 이런 거예요. 쟤네들은 말로 해서는 말을 안 들어. 타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강압적인 지도 혹은 지배를 받아야만 쟤네들이 움직이는 애들이야.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이라는 말의 반대가 자율이겠죠? 그럼 자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왜 고등학교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율학습? 되던가요? 타율학습이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제로 공부를 시켜야만 얘네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지 지들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야. 이게 일본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이렇게 자율학습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타는 누구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었지만 역사로 얘기하자면 중국이나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국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 게으러. 너무 게으르고 자기 너무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고 한마디로 찐따 빙신들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지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를 이제 하면서 요즘에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얘네들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증폭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율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이거를 굉장히 증폭해서 우리한테 그걸 계속 주입하니까 마치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장이 아예 근거가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꼭 한국인들만 적용된 건 아니었는데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 일본도 타율적인 면이 있는 거고 중국도 타율적인 면이 있는 것일 텐데 우리나라만 특히 너희는 더 심해. 뭐 이러면서 막 뭔가 주장하니까 마치 진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 중국에 너희들이 지배를 오랫동안 받지 않았느냐, 너희 중국에 대해 사대하지 않았느냐, 맨날 요즘 말로 하면 중국몽, 중국 대사 앞에서 막 고개 숙이는 나라 민족 아니냐, 뭐 이런 거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타율적이다, 이게 식민사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타율적이다. 알겠죠? 만약에 우리 역사가 늘 중국이나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닌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독자적인 그런 한글도 있고 자주국가를 오랫동안 지켜오기도 했고, 그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정권을 유지했던 시기가 더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발전을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율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뭔가 자주권을 주면은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발전하지 못한다. 이걸 뭐냐? 정체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정체성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체성론. 그래서 방가루 이번에 정체성론 보이시죠? 그러니까 타율적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하려면 우리 스스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율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쳐맞아가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이 한국인들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2번에 거기 동글뱅이 2번 식민지가 되어야만 근대화가 될 수 있다. 알겠죠? 한국은 식민지가 되어야만 근대화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식민지는 누구의 식민지가 되어야 돼요? 일본.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인들을 위해서다. 그랬어요. 한국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의 문명 지도라고 했어요. 일본의 문명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인들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논쟁 중인 거예요. 지금도. 과연 일제시대는 우리 민족의 단절인가? 우리 민족의 아주 그 최악의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나름의 어떤 그 희망이 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할 수 있느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 거예요. 다음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에요. 개념 이해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 보시면 민족주의 사관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한민족주의 사관이죠. 한국 민족주의 사관. 그럼 민족주의가 뭐냐면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동포들 아니에요? 똑같은 한국인들이죠.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또 그런 굉장히 그냥 친밀감이 좀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십니까? 그게 민족주의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셨다면 반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 이렇게 같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만 공유하는 정신 세계, 가치, 이제 그런 게 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사관이다. 우리는 공통의 경험을 했어. 왜냐하면 한 땅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고 같은 경험을 공유했고 어려움도 같이 극복했고 우리 팬데믹 같이 극복했잖아요. 3년간. 그런 경험을 이제 공유했으니까 나중에 후손들에게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야, 니네 3년간 마스크 써봤냐? 이런 거. 야, 35도 올라가는데 마스크 쓸 때 뒤진다. 아, 진짜 막 미쳐버린 줄 알았다. 니네 안 해봤지?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제 그거 해보셨죠? 예. 거기서 이제 공유하는 같은 정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누적되었을 때 그 정신이 뭔지를 연구한 분들이다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박은식이고 이분은 올해 기출문제죠. 박은식. 그다음에 신채훈.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하면 이제 두 분 구분하기.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이제 어디 보시냐면 그 사료 익히기 보이시죠? 국사는 사료를 늘 내요. 20문제 가운데 이런 박스형 문제가 1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형 문제를 잘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박스는 대부분 사료다. 14개 가운데 사료는 10개다. 사료라는 거는 과거에 있어서 이분들이 남긴 역사 기록들이죠. 그걸 제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통사를 만약에 사료로 만약 낸다면 어떻게 낼 것이냐면 이걸 쓴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박은식인데요? 이러면 돼. 박은식 이렇게 써두고 시험 문제 풀 때 보기 1, 2, 3, 4 가운데 박은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료를 다 외워야 되느냐 이러시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다만 이 한국 통사라는 책에
박의식이라는 게 유명한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게 제가 세 글자로 표시해 드렸죠. 두 번째 줄에 여기 형광 치시면 돼요. 나라는 형체이지만 역사는 정신이다. 네, 요걸 쓰신 거예요. 이게 언제였냐면 나라를 빼앗긴 지 4년째 되던 1914년에 쓰신 글이에요. 그럼 이분이 이런 글을 쓰신 목적이 있죠. 맨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에 있죠. 다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이러죠. 나라가 망했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우리 한민족의 국가는 무너졌어요. 멸망했지만 우리 민족이 무너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은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국사의 정신을 뭐라 했냐 했더니 오호라 한국의 백은 이미 죽었으나 이른바 호는 살아있는가 없는가 이랬죠. 백이 뭐냐면은 체백, 바디를 말해요. 바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정신을 말해요. 그래서 박은식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인데 그 역사를 뭐라 했냐면은 정신을 혼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듯이 그 나라는 국혼이 있다라고 했어요. 박은식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정신은 혼이라 했다. 부모님의 영혼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에도 혼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국혼이라고 했다. 그 책이 뭡니까? 한국 통사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알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은 곧 사람으로 치면 죽은 거예요. 일본에 의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정신,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영혼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무슨 기독교 신앙 같기도 해. 그렇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박은식 선생의 글이다. 그래서 되게 많이 있지만 일단 국혼 그리고 그 책이 뭐다? 한국 통사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개념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되게 많지만 넘길게요. 왜? 킬러 문항이 없어지니까 9페이지 나올 법한 거 한 페이지에 하나씩 나올 법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9페이지 그다음에 신채호죠. 자, 신채호도 비슷한 분이신데 이분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단재 신채호.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은 조선 상고사 보이시죠? 거기 상관 치시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셨고 상고라는 말을 썼어요. 상고하면 가장 옛날 이야기, 옛날 뭐 아주 고대 그런 거예요. 아주 올드한 옛날 이야기, 에이션트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상고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신채호가 뭐냐면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형광펜 치세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아, 우리, 비아, 니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과의 투쟁의 기록을 역사라고 한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투쟁이면 전쟁인 거죠. 전쟁이다. 전쟁의 기록이다. 전투, 뭐 갈등, 대립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게 신채호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역사를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것은 그 투쟁에서 패배했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았겠죠? 근데 한국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한국 민족의 파워가 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한국 민족의 국가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 대한민국 그러면 세계의 당당한 국가와 민족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쓰러져간 민족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전 세계의 뭐 한류, 대한국인, 코리안, BTS 얼마 전 BTS 축제할 때 엄청난 외국인들 오신 거 보셨죠? 서울 한강에 막 불꽃놀이 엄청 하고 외국인들 엄청 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처 입장에선 우리가 아와 비아와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단 말이야. 그럼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뭐가 필요해요? 투쟁심이 필요하죠. 그 투쟁에서 이기겠다,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 사상을 뭐라 하냐면 난가 사상이라 했어요. 난가 사상. 난가 사상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낭자가 여러분들 그 신라 시대에 청소년들의 집단이 하나 있었죠. 신라의 청소년 집단을 뭐라 했어요? 화랑이라 했죠. 화랑. 그 화랑입니다. 화랑. 화랑 정신. 그 화랑 정신이 바로 임전무퇴 정신. 전투에 나아가서 화랑들은 후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임전무퇴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면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적들이 칼을 내리칠 때 칼을 머리로 받는, 도망가다가 칼을 맞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바로 칼을 정면에서 그냥 들이받는 이런 정신을 임전무퇴 정신이라고 한다.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배운 그대로 또다시 그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사실 나라라는 거는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고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친지와 우리 고장들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 적들이 이걸 빼앗으려 올 때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왜 훌륭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투쟁 정신이고, 이걸 신채호는 난가 사상이라고 파악하였다. 그 난가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있죠. 아인 우리 민족의 주된 사상은 화랑도의 뭐라고 써 있어요? 난가 사상이다라고 하셨다. 거기다 형광펜. 이게 우리 민족의 주된 정신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이 난가 사상이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그게 난가라고 했어요. 화랑 정신을 누구나 갖고 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어때요? 진짜 독사 같으신 분 아니에요? 독사 같으신 분? 스네이크.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2번에 져서 거기 보면 독사 신론 보이시죠? 요까지. 그래서 조선상고사와 독사 신론 이렇게 해서 저서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박은식 선생이랑 신채호 선생의 책 2개를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 이제 신채호 선생은 요거까지 하나 더 추가해 두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독사신론. 독사신론에 있는 글도 사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독사신론은 뭐라 했냐면은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정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나라로 이어질 거다. 그럼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게 무정신이니까 무정신이 뭐겠어요? 화랑정신. 난가정신이 없다면 그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무정신이라는 말을 썼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 미래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은 사실 신채호 선생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방송에서 떠드는데 그것도 이단이에요, 이단. 무슨 말이냐면 근거가 없어요.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출처도 모르고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채호 선생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채호는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나라를 만들고야 말 것이니 이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지,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맨날 아나운서들, MC들이 맨 마지막 마무리 코멘트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출처도 어딘지도 불분명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배우시면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폐관 잡기들을 정확하게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얘기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가고 11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그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시냐 그러면은 정안문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한, 문손,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손진태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떠한 주장들을 하셨는지를 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승하면은 박의식 신채호 계승하신 분, 이분이 1.0 버전, 이분이 2.0, 2.0. 정인보 하면은 민족 정신을 얼이라 했어요. 얼. 우리 민족의 정신은 얼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조상님들이 왜 우리한테 그러죠?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이런 말 쓰죠. 근데 그 어리버리, 왜 정신이 왜 이렇게 없어? 그게 얼이에요, 얼. 그래서 정인보 선생이 얘기한 얼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그게 정인보예요. 그래서 어리버리 해서 정인벌, 정인벌. 그래서 정인벌 하면 정인보가 얼, 정인벌, 리버리, 정인벌, 리버리. 그래서 정인보가 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시다. 안재홍은 감. 왜 제가 감이라 했냐면 이거는 민족 정신은 아니고 안재홍 선생이 신채호 선생이 쓴 책이 뭐예요? 조선 상고사죠. 요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 상고사를 읽은 이후에 독후감이란 뜻으로 조선 상고사 감을 저술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고 안재홍은 조선 상고사 감인 걸 알 수 있겠죠?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신채호 선생이 쓴 책을 안재홍이 읽으셨기 때문에 감상문을 쓰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 감을 쓰신 분이에요 라는 따위의 그런 이해는 못 하실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감, 그러면 안재홍이고, 그다음 문일평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조선의 그런 그 역사의 마음을 뭐라 하셨냐면 심이라 하셨어요. 심, 마음심.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냐 했더니 어버이의 마음.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자 어버이는 세종이시거든요. 그래서 세종의 마음과 같은 거다. 그래서 세종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정신은 세종의 마음에서부터 알 수 있다. 세종의 마음, 세종대왕의 마음이 곧 우리 한민족의 마음과 가장 완벽한 형태의 마음 일치한다. 그래서 세종심이라 했어요. 세종심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훈민정음 창제하실 때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죠. 어린 백성이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중국과는 분명히 달랐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쓰고 싶은 글이 있어도 한문을 배우지 않으면 쓰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게 세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의 문화의 발전은 세종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세종의 마음을 통해 우리 민족은 자주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발전해 온 것이다. 자주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 세종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다. 그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 손진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민족을 매우 중시 여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손진태 선생은 우리 조선 민족사 개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시기를 우리 역사를 구분할 때 왜 고조선, 뭐 삼한, 또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기를 많이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손진태 선생은 민족을 매개로 하는 시기 구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형성되고 성립되고 통합되고 분열되고 다시 통합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민족의 역사, 민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졌다가 흩어졌다가 모아졌다가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발전 시기를 발전과 그 시기 구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매개로 하는 시기 구분을 하신 분, 뭐 이 정도 아셨죠?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제 시대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시다. 조선학 운동이라는 건 조선이 곧 우리나라죠? 그래서 국학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학자. 그래서 국사랑 일제시대의 국어를 연구하신 분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신 거죠. 왜냐하면 일제시대의 그 서슬퍼런 압제 속에서도 우리 국사와 우리 국어를 연구하시고자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이시다라는 의미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신 분들이다. 조선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분들이다. 그래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선학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국학이라는 말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이 알겠죠? 네.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정인보 선생 그러면은 활동해 보면 2번에 5천년간 조선의 얼 보이시죠? 정인 버리버리. 그래서 정인보는 얼. 그 다음에 2번 문일평은 4번에 세종심. 그러면 문일평이니까 일편 단심. 문일평 단심. 문일평 단심. 그다음에 안재홍은 감. 맛있는 사과, 배, 감 이런 게 있으면 조 안종. 나만 먹죠 안종. 그죠? 남한테 안 주고 나만 먹어요. 안종. 그래서 안재홍 감. 그다음 손진태 민족을 매개로 하는 시기구분. 조선 민족사 개론 요 정도까지입니다. 최남선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안 나와요. 친일파예요. 그다음에 근데 이분도 중요하신 분이신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운동을 뭐라 한다? 12페이지에 4번에 조선학 운동이라고 한다. 알겠죠? 조선학 운동이 그냥 이분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밑에 뭐 잔뜩 써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내용에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하여 여유당 전설을 간행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약용에다가 한ቋ 치시면 돼요. 정약용이 우리 그 이 국학자의 가장 중요한 선배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약용은 실학자죠. 그래서 실학자가 돌아가신 지 딱 99주년이 되던 해에 정약용의 실학을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조선학 운동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약용으로부터 정약용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근대성, 발전한 그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근대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데 당시 그 우리 이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1930년대였어요. 그러면 1930년대면은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 한국의 조선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되게 그 힘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 시기에 그 민족 말살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뭐 수탈 정책도 막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던 시기예요. 그래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그런 운동이 되게 활성화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농민 노동자들의 계급 해방, 요즘 말로 하면은 막 광화문 앞에 가시면 뭐 민주노총 막 엄청 막 데모하시고 이러죠. 그런 시대예요, 이때가. 그럼 민주노총 같은 노동운동이 크게 대두하던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까? 근데 이 시대 때는 그럼 뭐겠어요? 농민 노동운동의 목표가 조선총독부 타도인 거예요. 그 노동 계급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그들을 이제 뭐라 하냐면은 좌익, 좌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좌익이니 좌파니. 그 좌익 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좌익 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다 보니까 역사학도 좌파 역사학자들이 크게 대두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가면 공산주의 사상,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막 활성화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30년대에서 그래서 한국은 공산주의가 그 완전히 지배하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누구나 한국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머릿속에 다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공산주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조금 어려워요.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운동을 갖고 있어요. 유물사관. 유물사관이 뭐냐면은 이 유자는 오로지 유이란 뜻이고 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말하거든요. 그 물질을 생성하는 걸 뭐라 하면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공산당 운동이 활성화되던 시대는 1930년대다. 근데 그 시기에 좌익 운동이 활성화됐는데 그 좌익 운동이란 공산주의 사상을 말한다. 근데 공산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철학이니 종교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공산주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중시 여겨요. 그래서 유물 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 유물론이라는 건 오로지 물질.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역사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걸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투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변동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무슨 어린이, 가민이, 무슨 시민이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지 무슨 국혼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요? 동무는 이게 보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디에 씁니까? 난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얼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건 모두 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공산당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눈에 보이는 돈, 곡식, 먹을 거 이런 거를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 바로 유물사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좌익들이 이런 경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싸워가는 것이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이제 누구냐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결국은 역사가 발전하는 운동력이다라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사회주의니까 사회경제사관이라 했다.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관은 바로 이 유물사관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3절에 사회경제사학자가 있는데 배경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대표학자 하면 백남훈이에요. 거기다 현관펜 치셔야 돼요. 백남훈. 이분은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1번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쁘게 줄을 쳐봅니다. 식민사관 비판. 계속 치세요. 일제의 한국사에 대한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한국사도 사적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이겠죠.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정체성론 비판. 정체성론 비판. 다음 두 번째 유물론에 입각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사적 보편성. 보편. 그 쉽게 얘기하면은 유물론에 입각하여 한국사도 보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게 문제 개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제가 한국인들은 뭐래요? 이들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굉장히 타율적이고 또 자유를 맡기면 항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후진적인 나라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편적이다는 건 뭐야? 다른 나라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똑같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 아니, 아셨죠 이게. 그래서 그 노동운동이 고양되면서 일본 총독부를 공격하는 또 그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도 이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맹위를 떨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발전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독립할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그런 학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사회경제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회경제사 이게 보이시죠? 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이게 백남훈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4절 보이시죠? 4절 문화사학 이거 안 나오고요. X 그 다음에 밑에 5절 실증사학 보이시죠?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강의의 시작이 사실이란 게 이렇게 시작했죠. 그럼 사실이란 게 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증주의를 강조하는 분은 랑케사학을 추구하는 분이시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냐면 이병도라는 분이에요. 이병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병도 보이시죠? 그러면 실증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다. 그럼 이병도 암기법 실증이라는 질병에 걸리신 분이에요. 실증이라는 병에 걸리신 분. 그 병을 어떻게 해야 돼? 진단받아야겠지. 그래서 학회 이름이 진단학회인 거예요. 실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으신 분.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또 누가 계시냐면 손진태도 함께 있죠. 손진태도 이 진단학회를 만들 때 창립 멤버예요.
손진태는 그래서 이병도와의 교집합이에요. 실증주의. 그럼 실증주의는 뭐예요? 역사에 사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실증주의 입장은 이것도 비판하고 이것도 비판하고 이것도 비판하고 이것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다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병도의 역사 체계는 개인의 의견이 제시돼서는 안 된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병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을 마무리할게요. 쉬겠습니다.